제가 만약에 현역 프랍 트레이더였다 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엔비디아 숏, 브로드컴 롱입니다. 엔비디아를 숏치고 그 돈으로 브로드컴 롱을 잡으면 전체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아마 엔비디아에서 숏에서 수익이 날 거예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하드웨어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많은 분들이 좀 놀랬다가 막 안심했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딥시크 등장하고 나서 갑자기 폭락했는데 회복세는 또 빨랐고, 그리고 뭐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이런 좀 하드웨어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만 우선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딥시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또 잘난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딥시크 이후에 더 저는 주목해 보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딥시크를 발표하고 며칠 있다가 오픈 AI에서 O3 미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딥시크보다 사용한 토큰 수가 더 작았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테스트는 딥시크보다 더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본격적인 경량화 단계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2일입니다. 오픈 AI에서 야심차게 딥 리서치라는 모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AI 모델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 최후의 시험이라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테스트는 인간의 정답률에 얼마나 근접해서 정답을 내느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되게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까지 있었던 언어 모델의 정답률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오픈 AI가 발표한 이 딥 리서치는 그게 정답률이 25%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 방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AI 모델의 개발 속도는 기존에는 계속해서 성능 경쟁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보면 성능 경쟁의 속도도 빨라졌고, 경량화 경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속도 경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I 모델을 만드는 컨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까지 AI 모델을 개발하는 거의 기본 법칙은 뭐냐면,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학습 단위에서 리소스를 엄청 많이 갖다 때려 박으면 좋은 모델이 나온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습 단계에서 엄청 많은 리소스를 투여하는 걸 떠나서 추론 단계에서 계산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주면 또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이쪽으로 이 법칙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임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근데 속도를 올린다는 게 그럼 결국 핵심이 될 텐데,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추론 부분을 강조시키면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습하는 쪽에다가 GPU를 많이 갖다 쓸 거냐, 추론하는 쪽에다가 반도체를 많이 갖다 쓸 거냐, 요 차원이라고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GPU, 이거는 이제 결국은 AI 가속기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GPU는 이제 범용 반도체라 그래서 뭐냐면 널리 여러 가지 작업들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비싸고, 그다음에 또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고, 대신에 주무형 반도체라고 해서 ASIC 반도체라는 거는 뭐냐면 GPU보다 이게 활용도는 제한적이다. 뭐냐면 여기에 필요한 디자인된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써지는 거죠. 대신에 속도는 더 빠르고, 그다음에 전력도 저전력이고, 요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GPU,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이 ASIC,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AI의 모델의 성능의
발전 방향이 점점 추론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추론 단계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효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GPU는 잘못되진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잘못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성장과 그 쓰임이 조금은 이전만치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AI 모델의 방향에서도 조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주가에서도 다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엔비디아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나스닥 평균 밸류에이션 이하거든요. 엔비디아 하면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단한 그러니까요. 주식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전체 밸류에이션의 상단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뭐 잘난 척했다고 까불어봐야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 시장이 제일 똑똑해요. 시장은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엔비디아는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이 나스닥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반적인 환경의 변화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가지 않고 손익 선전율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난해 엔비디아가 미국 S&P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00위 기업 중에 순익 성장률이 2등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게 52등으로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아니 근데 다른 거 다 좋으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럼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거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엔비디아에서 숏을 쳐야 된다. 이건 너무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 네. 대신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때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투자 대안이 있을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높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그냥 바라볼 때 너무 막 엔비디아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엔비디아 대 브로드컴. 예. 둘 중에 고른다면? 네, 브로드컴. 브로드컴. 네. 제가 만약에 현역 프랍 트레이더였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엔비디아 숏, 브로드컴 롱입니다. 아니 그 포지션을 아예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 엔비디아 주가 빠진다 이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브로드컴. 이거 엔비디아를 숏치고 그 돈으로 브로드컴 롱을 잡으면 전체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아마 엔비디아에서 숏에서 수익이 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덜 깨질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내가 만약에 브로드컴이 아웃퍼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브로드컴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덜 먹겠지만 수익은 계속 날 겁니다. 너 지금 엔비디아 빠지는 거에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브로드컴이 더 아웃퍼폼 할 거라 생각을 하면 나한테는 시장 위험도 없어지거든요. 엔비디아 숏이 있기 때문에 시장 위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하기 만만한 포지션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빠져도 주가가 다 하락해도 엔비디아가 더 많이 빠지면 네. 난 플러스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되게 잘 좋아하는 롱숏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저 공매도꾼 막 이렇게 저 공매도꾼 네 제가 공매도꾼 맞습니다. 원래 프랍 트레이더들이 그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라면은 그 포지션을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주문형 반도체 말씀해 주시면서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브로드컴을 유망하게 보고 계신 이유가 일단 주문형 반도체 기업 내에서 이 기업이 1등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아래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도 좀 궁금한데요. 브로드컴이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딱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애플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도 자체 칩을 개발할 건데 그거를 브로드컴이랑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브로드컴에서는 애플만 있는 건 아닌데 딴 데 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브로드컴이 더 직접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제 브로드컴 외에 경쟁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도 사실은 에이직 반도체를 하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에이직 반도체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브로드컴이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브로드컴을 뭐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직 적자라.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버블의 마켓이니까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적자. 물론 브로드컴도 밸류에이션이 190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찐 개찐인데 그래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 이야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테슬라도 2차 전지, 뭐 전기차로 이름을 알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신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그리고 AI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럼 테슬라도 앞으로 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쭉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긍정 시나리오를 돌리게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 분기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22%가 떴어요, 실적 발표하는 날.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FSD라든지 ESS 같은 그 에너지 저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조금씩 찍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국면은 확실히 테슬라도 뭐 AI건 뭐 자율차건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 그러니까 EV가 잘 팔려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차에서 나쁜 뉴스가 나와서 테슬라가 주가가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직은 미지의 영역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CES 같은 경우에도 자율차 드라이빙 서비스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의 CES 리포트를 보게 되면 구글의 웨이모가 낫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테슬라의,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BYD에서 발표한 그리고 이 중국의 자율차가 이게 굉장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율차라는 게 결국은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쉽게 이렇게 테스팅을 쉽게 하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자율차 드라이빙 테스트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FSD가 궁극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가장 궁극적인 모멘텀이 될 거고, 사실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즈음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주가 수익률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테슬라의 퍼포먼스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막 그 중국에서 자율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대감은 가지되 이제 주변의 상황들을 좀 잘 보면서 실제로 더 경쟁이 심화되고 더 강력한 경쟁자가 오면 조금은 시니컬하게 볼 거고, 그래도 FSD야, 그래도 테슬라지 라는 부각이 되면 또 이제 테슬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좀 이제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무작정 이 주식이 세상을 바꿀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저희 이렇게 미국 증시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AI, 그리고 나머지 신기술 영역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요. 앞으로도 기대감 갖고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빅터뷰에서 주식왕 찐쌤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